저희 쪽은 혼수는 실속 있게 준비할 생각이에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본 가전이랑 가구 정도? 2천은 들겠네요. 대신 집은 준호 댁에서 마련하시는 거 맞죠? 그게 서로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준호가 그 나이 되도록 우리 서연이 모은 만큼밖에 못 모은 건 제가 괜히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집은 당연히 사돈 쪽에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듣고 준비한 건데 아닌가요? 사부인, 준호가 연봉이 억대입니다. 공부하느라 출발이 늦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충분해요.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치죠. 그리고 들으니 혼수는 해오신다면서요. 전 준호에게 2억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둔 돈이 적다고요? 그게 왜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딸이 2억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뜻인가요? 우리 애 간호사예요. 모은 돈도 있고 실속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하나쯤은 들고 오는 사위 기대했죠. 오늘 이야기는 61세 장인호 씨와 그의 외아들 장준호가 겪은 상견례 사건입니다. 장인호 씨에게 아들의 결혼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 준호는 벌써 37, 올해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봉도 억대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중매를 서주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준호가 연애 결혼을 하고 싶다며 기다려달라고 해. 그는 그 말을 믿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성을 만나고 있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왔고 며칠 뒤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밥 한 끼만 나눴던 자리였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아도 싹싹했고 차분한 모습에 그래 무난하게 잘 살겠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조금 서두르셨으면 하신대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계시던데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그래? 뭐 급하게 서두를 일은 없지 않냐? 결혼 준비도 해야 할 테고. 상견례는 인천 쪽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연희 부모님이 인천에 계시거든요. 그래? 서울에 다들 산다길래 이상하다 싶었지. 근데 상견례를 굳이 거기서? 결혼 준비는 여자 쪽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래도 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장인호는 이왕 하는 거면 예의를 갖추자는 생각에 퇴직 이후 편하게 입고 다니던 옷 대신 양복을 맞췄습니다. 새 구두까지 신고 이발도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왔을 때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버지를 보며 깜짝 놀랄 정도였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아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길, 차 안은 잠잠했지만 그 사이 장인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상견례가 잘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도착 후 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입고 있던 차림새는 골프웨어와 운동복, 깔끔하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옷차림이 본질은 아니지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의 태도는 곧 그 집안의 성격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인호는 그래, 뭐 편한 분들이시겠지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 연희 어머니가 무언가를 대뜸 내밀었습니다. 낯익은 포장, 유리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장인호는 어리둥절한 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견례 선물이에요. 이거 서로 주고받는 거라길래요. 아이고, 저희는 이런 준비를 못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다 챙기기 힘들죠, 뭐.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형식보단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오히려 형식을 문제 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술을 주문한 연희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던졌습니다. 약주하시죠? 이런 자리엔 한두 잔 들어가야 말도 술술 나오고. 네, 뭐 조금씩은 합니다.
이 양반 또 술 취해서 말 실수하지 마요. 지난번에도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사돈끼리 서로 면박을 주고받는 모습에 장인호는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소탈한 성격이라는 건가? 그는 아들이 말하던 꾸밈 없는 분들이 이런 모습이었나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의 소개를 건너뛴 채 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연희 엄마고요. 여긴 연희 아빠. 이쪽이 준호 아버지신가 보네요. 꽤 젊어 보이세요. 네, 제가 준호 아버지입니다. 교직에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하고요. 그럼 지금은 일 안 하세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문 좀 가르치고 그런 정도입니다. 에이, 돈 되는 일은 아니네요. 저흰 지금도 장사하니까 정녕 그런 거 없어요. 거의 80까지 일하죠. 뭐? 혹시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겠죠?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노후 준비가 안 된 건 아닌가라는 불신을 담은 말투였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빌미 삼아 또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언제? 준호 고등학교 때쯤 사고였나요? 아, 혹시 큰 병이 있었던 건 아니죠? 유전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엄마, 제발. 연희가 눈치를 주었지만 그녀 어머니는 오히려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아니, 이런 건 결혼 전에 다 알고 넘어가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뭐라도 생기면 어쩌겠어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고였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혼식엔 혼자 오셔야겠네요. 초에 불 붙이는 것도 해야 할 텐데. 그건 이모가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다 상해 끝났어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장인호는 이 자리가 결혼을 위한 상견례인지 사람을 시험하려는 자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어색한 가운데 연희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부터 꺼내는 모습이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기로 했다고 연희한테 들으셨죠? 예? 저는 그런 얘긴 못 들었습니다만, 준호야, 너 들은 거 있니?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요. 연희야, 그런 얘기 나왔었어? 아니, 난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했는데. 결정 안 했긴 뭐가 안 해. 인천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 결혼식은 원래 여자 쪽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건 양가 상의해서 정하는 게 아닐까요? 직장도 둘 다 서울인데. 아휴, 애들 학교도 인천이고 우리도 여기 사는데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해요? 전세든 뭐든 서울에 구하든 말든 다 상관없고요. 어차피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잖아요. 그 말에 장인호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2억 보태주시기로 했고 저랑 연희가 모은 돈으로 부족한 건 대출 받아서요. 집 위치도 서로 직장 중간으로 보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지 젊은 것들이 나서서 할 말은 아니에요. 그 말에 장인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함께 대화하려고 모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아내의 말에 연희 어머니가 또다시 불쾌한 얼굴로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아가씨도 6천만 원 모았다고 하셨다니 그 정도면 전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로. 저희는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2천 정도 혼수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그럼 사돈께서 집에 대해선 조금도 지원하실 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집을 왜 저희가 해요? 저흰 2천만 원 생각했어요. 사돈이 해오실 줄 알았네요. 그 말에 장인호는 단단히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놓고 이천의 값어치 맞춰야 할 사위쯤으로 말하는 사돈의 태도에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연봉이 억대입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아이고요. 그리고요. 자꾸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과 6천은 같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았겠어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솔직히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하나쯤은 들고 오는 사위를 바란 게 잘못인가요? 장인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딸이 2억 값어치밖에 못하냐는 말에 그는 그날 느낀 감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을 거래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혼자서 저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 돈도 제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꼭 주고 싶으시다고. 준호, 너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예의 없이 끼어들어? 그리고 그 순간 장인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아들도 무너지는 듯한 눈빛이었고 아무도 그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들을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장인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 준호도 입을 꾹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가 상견례가 아니라 거래 협상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가려 했는데. 너는 사과할 일 없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내가 다 봤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무례하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서 참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야, 그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부끄럽더라.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더 싫더라. 장인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화를 억누르느라 손끝이 하얘졌지만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결혼은 말이야.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서로를 아껴주며 사는 거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그게 결혼의 시작이라면 나는 반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이랑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자리에서 확실해졌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좀 더 생각해봐라. 남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는 언제나 네 편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장인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장의 편지를 써내려갔죠. 하나는 아들을 위한 것, 또 하나는 연희 어머니에게 보낼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정중하게 인연을 접겠다는 뜻을 담았고 아들에겐 자신 있게 선택하라고 어떤 결과든 응원한다고 썼습니다. 그날 이후 장인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식을 지키는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장준호는 연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속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인호는 그게 단순한 분노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민하고 있었고 깊이 상처받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혹시라도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지면 실망하실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 머리로 안 된다고 해도 마음이 말드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선택이 너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연희 쪽에서 먼저 파혼 통보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인호는 예상했기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아들이 더 단호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파혼 서류 정리됐대요. 도장 찍고 양가 다 정리하자고. 그래, 마음은 좀 괜찮냐? 오히려 후련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다 내가 만든 환상이었더라고요. 현실은 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 대신 나서주셔서요.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너 편 들어주겠냐? 내 아들인데 너 하나 지키지도 못하면 내가 평생 그걸 후회할 것 같았어. 그렇게 조용히 파혼은 정리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아서 그만뒀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던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진짜 효도할 시간 많은 거 아시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시면 꼭 말해주세요.
저도 이젠 돈도 좀 벌고요. 마음도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 그럼 바다나 한번 보러 갈까? 바닷바람 쐬면 속이 좀 시원해질지도 모르니까. 네, 좋아요. 이번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숙소부터 식사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밤 장인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지? 너 없이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곱게 자라줘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고마워. 그리고 보고 싶다. 파혼 이후 장준호는 마치 몇 년을 단숨에 성장한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더 단단해졌죠. 장인호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면서도 짠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퇴근길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토요일? 뭐 특별한 일 있냐?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뭐? 또? 아니 벌써? 아니지, 그게 아니고 누구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마냥 어린 나이 아니고 이번엔 좀 다르다고 느껴져요. 장인호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람, 기대, 걱정.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감정은 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래, 아버지야 뭐 너 믿는다. 어디서 만났는데?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밝고 단아한 사람이에요.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하고 부모님한테도 예의가 철저하대요. 알겠다. 아버지가 깔끔하게 입고 나가 있어야겠구만. 토요일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 장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장인호 앞에 섰습니다. 여자 쪽 부모님은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였고 우선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련된 자리였죠. 장인호는 첫 만남이었지만 상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정유진 씨예요. 유진아, 여기가 우리 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준호 선생님께 늘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하시던 아버지 뵙게 되어 많이 떨리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편하게 이야기해요.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았지만 듣는 태도와 반응 하나하나가 예의 바르고 차분했죠. 전에 그 불편했던 상견례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는 못 봤지만 느낌이 좋네요. 준호가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아버지로선 기쁩니다. 과찬이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지만 진심은 담을 수 있어요. 아버지, 유진이 부모님도 곧 찾아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조만간 한번 같이 뵙는 자리 가져도 괜찮을까요? 그래, 천천히 차근차근 이번엔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자고. 그렇게 장준호의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결혼 얘기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장인호는 직감했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존중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달 뒤 장준호는 조심스럽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유진 역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했고 두 집 모두 부담 없는 선에서 만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북의 한정식집. 분위기도 음식도 담백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차려입지 마세요. 유진이 부모님 성격도 차분하시고 격식보단 진심을 더 보시는 분들이래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아버지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장인호는 옷장에서 단정한 자켓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새로 맞춘 양복은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외면보단 내면의 단단함으로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부모님은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했네요. 아닙니다. 제가 일찍 나서서 온 건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호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듬직하고 성실하다고. 덕분에 저희 유진이도 많이 웃어요. 식사 자리가 시작되자 장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인데도 상대 부모는 결혼 준비는 아이들 몫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사람의 마음이 확실한지만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희는 유진이 선택을 존중합니다. 두 사람 나이도 있고
서로 잘 맞는다고 하니 뭐라 간섭할 이유는 없겠지요. 가정을 이루는 건 결국 두 사람이니까요. 우리 역할은 그저 축복해주는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준호가 저보다 더 현명하게 결혼 생활 잘할 거란 믿습니다. 분위기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오히려 장인호가 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였죠.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유진이 부모가 아들을 사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려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저희 유진이 어릴 때 병치레를 좀 해서 그런지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준호 군 곁에 있으면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런 거 부모 입장에선 제일 중요하죠. 저도 사실 아이 키우며 아내 없이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네요. 유진 양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으니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라니. 그날 식사 자리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목소리 높이지 않았고 돈 이야기도 계산기 두드릴 일도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났을 때 유진이 아버지는 장인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 군, 그리고 형님, 오늘처럼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돈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따뜻한 말이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장인호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겠다. 지난번 상견례가 가시밭길 같았다면 이번엔 작은 꽃길 하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았고 누구도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준호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호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후 두 집은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장인호는 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고 장준호 역시 잔잔한 미소를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양가 모두 아이들 손에 맡긴다는 원칙이 분명했죠. 아버지 유진이 쪽에서요. 예식장은 우리 직장 근처로 하자고 하셨어요. 서울 쪽으로요. 부담 안 주시고 우리가 다 정해도 된대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다. 자식한테 뭘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오히려 배려해주는 부모는 흔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기대하셔도 돼요. 예식장은 서울 시내의 작은 하우스 웨딩홀로 정해졌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집 모두 간소하고 실속 있게. 양가 모두 그게 우리 아이들 방식이라며 한치의 불만 없이 따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결혼은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서로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유진이 참 좋아하셨을 거야. 엄마는 늘 사람은 된 사람 만나야 된다고 하셨거든. 그 말씀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저도 꼭 그렇게 살게요. 어느 날 저녁, 정유진의 부모가 조용히 장인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커피 한 잔 나누자는 소박한 만남이었지만 그 속엔 남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장준호 군,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도 든든합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 제가 더 드려야죠. 이렇게 어른스럽고 깊은 아이를 키우신 게 누굽니까? 유진이 보면서 배웁니다, 정말. 사돈, 이번 일은 그냥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 아이들 둘이 서로한테서 힘을 얻는 게 느껴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사돈도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밤 장인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겠구나. 진짜로 괜찮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마음 한켠에서 오래 묵은 걱정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너무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어쩌면 장인호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가벼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 말끔하게 다려진 양복, 아들의 손을 꼭 잡은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설렘이 먼저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걸어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아들, 엄마 살아계셨으면 감격해서 울었을 거야. 아니,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진짜 멋지다. 아버지, 엄마 얘기하지 마요. 저 지금도 울컥할 것 같으니까.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이미 335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들어오는 장인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그 모습에서 장인호는 이 아이도 내 가족이다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저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부탁을 해? 우리 이제 가족이야. 내가 오히려 잘 부탁해야지.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나란히 입장하는 순간 장인호의 눈가엔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 너는 진짜 너만의 길을 걷는 거다. 무거운 책임도 끝없는 불안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랑 아버님의 덕담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두 아이의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 제 바람은 하나입니다. 서로의 단점은 감싸주고 서로의 장점은 닮아가며 함께의 의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워준 건 결국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정유진의 부모도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에 동참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 자리는 오로지 두 사람만의 결혼식이 아닌 네 사람의 화해와 약속이 담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돈, 오늘은 정말 잘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딸 행복할 거예요. 장준호 군이랑 함께라면. 그 말 꼭 지켜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저도 늘 곁에 있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장인호는 아들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서툰 소년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으로 우뚝 선 모습.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자랑이다. 평생 그래줄 필요 없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준호와 정유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신축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장인호는 퇴직 이후에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달라진 건 분명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밤이 없었고 홀로 밥을 먹는 식탁이 어쩐지 덜 쓸쓸해졌으니까요. 준호야, 저녁은 먹었냐? 유진이는? 아버지, 아직 퇴근 중이에요. 오늘은 유진이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녁에 뭐 드셨어요? 대충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 네 엄마가 있었으면, 에휴, 아니지. 잘 먹었다. 괜찮다. 그 짧은 통화 뒤 장인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렇게 절하는 게 어딘가. 아들의 목소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유진 역시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며느리였기에 더없이 고마웠죠. 그녀는 가끔 직접 반찬을 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말없이 현관에 두고 가거나 장준호 손에 들려보내곤 했죠. 아버님,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식사 같이 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이, 됐다. 너희 피곤할 텐데. 아버님, 우리 집이 아니고 아들 집이잖아요. 저도 이제는 며느리인데요. 한 번쯤은 제대로 모셔야죠. 장인호는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세 사람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거리, 말수는 적었지만 편안함이 묻어나는 분위기. 유진은 아버님을 위해 장조림과 버섯불고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이런 밥상 진짜 오랜만이다. 너도 바쁜데 언제 이렇게 다 했어? 저 간호사예요. 시간 쪼개는 데는 고수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식사 후 장인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진을 따로 불렀다. 이거 내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통장인데 그냥 내 손에만 두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 내가 가정을 꾸렸으니까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제가 받아도 될까요?
내가 받아야 할 거다. 그만큼 내가 널 믿는다는 뜻이니까. 준호에겐 말 안 해도 된다. 너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헤어지고 내려가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시 웃게 되는구나. 가족은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네 노인정에서 한 노인이 장인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장가 보내고 나니 허전하지? 그때 장인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전하긴요. 이제야 좀 같이 사는 기분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생각보다 준호 부부는 자주 들렀다. 장인호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짠했다. 괜히 사소한 말을 건네다가 속 좁아 보일까 걱정도 됐고 괜히 유진이 눈치 볼까 싶어 행동도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주말마다 얼굴을 보다 보니 집안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늘어났다. 그러던 중 평소엔 연락조차 없던 큰아들 부부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다. 응? 성우 왔냐? 예, 아버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뭔 일이냐? 요즘 보기 힘들더니. 장성우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앉았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장인호는 어딘가 달라진 눈빛을 느꼈다.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형 내외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왠지 꺼림칙했다. 아버지, 사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말해봐라. 뭔데 그러냐? 다름 아니라 어머니께서 생전에 남기신 통장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직 가지고 계세요? 왜 그걸 갑자기 물어?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도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그 통장 중 하나가 갑자기 해지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요. 그게 원래 남편 이름으로 정리된 거라 혹시나 해서요. 알겠다. 확인해 보마. 장인호는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다. 그 통장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어쩌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이 몰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괜한 말씀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괜히 헷갈리는 소문 같은 게 돌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알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제부터 더 무거운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걸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저기, 아버님, 괜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해요.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혹시 주변에서 뭔 말이라도 나오면 괜히 아버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요. 그래, 너희 말도 일리는 있다. 다만 너희 어머니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맡겼는진 나도 다 알지 못한다.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죠. 사실 저희도 좀 놀랐거든요. 유진 씨가 그걸 손에 쥐게 됐다는 말을 듣고요. 준호가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준호가 먼저 말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아이에게 넘긴 거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정리하면서 내 손에만 두기엔 마음이 무거워서 처음으로 내 동생이 뭔가를 책임질 때가 됐다 싶었고. 아버님, 혹시 저희가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그럼 죄송해요. 그럴 뜻 없이 왔던 건데. 장인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엔 고요한 파문이 일었다. 누구 하나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건 아니라는 것도 아들들이 서로를 질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가족 사이에 돈 이야기가 오가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감정선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었다. 조금씩 조용하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그의 눈에는 다 보였다. 그래, 알겠다.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너희는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혹시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장인호는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젠 누구의 손에 있든 상관없다고 여겼던 때와는 달리 하나의 문서가 두 아들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걸 직접 보고 나니 그 무게가 새삼 다르게 다가왔다. 장인호는 그날 처음으로 서랍을 잠그며 작게 중얼거렸다. 돈이란 게 참 무섭구나. 아버님, 이거 그날 말씀하신 통장이에요.
괜히 저 때문에 형님네랑 사이 어색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니다. 그건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형님 눈치가 너무 보여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도 자꾸 주눅드는 기분이 들어서. 그 아이는 괜히 자존심이 세서 그렇다. 내가 위축될 필요 없어. 지금처럼만 해주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장인호는 유진의 손에서 조용히 통장을 밀어냈다. 무언의 신뢰였다. 그 통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떤 마음으로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유진이 보여준 망설임도 말을 꺼낼 때의 조심스러움도 장인호는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지켜주는 유일한 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살아오며 여러 번 겪어왔기에 그 손을 다시 놓고 싶진 않았다. 그럼 아버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 대신 저도 정말 실망드릴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된다. 준호한텐 내가 따로 얘기해 둘게. 너한테 이런 일로 또 부담 주지 않게 말이다. 그날 이후 장인호는 조금씩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아내가 떠나고 남은 자리를 메우려 했던 그 통장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게 될 도구가 되어 있었고, 그 시험에서 누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조금 더 무뎌지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걸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고 또 되뇌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우리 유진 씨하고도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유진이한테?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정색을 하냐? 아버님께 말씀드린 건 형님 뜻이 아니셨어요. 근데 저희도 참다 온 거예요. 솔직히 속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진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든 들을 준비는 돼 있어요. 유진 씨, 그 통장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관리되던 건지 당신도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다시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날은 정말 갑작스럽게 받았던 거라 제가 일부러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유진 씨 손에 있는 건데요? 아버님이 주셨다지만 그런 건 가족끼리 다시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저흰 그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형님네랑 상의 한마디 없이 정리가 돼 있었다는 게. 그만해라. 그건 내가 결정한 거다. 유진이한테 책임감을 주고 싶어서 맡긴 거고 그 아이도 아무 욕심 없이 받아준 거야. 내가 지금처럼 말하면 유진이 입장에선 억울하지. 거실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누가 틀렸다 말할 수도 없고 누구 하나 이기려 들지도 않았지만 말끝마다 감정이 묻어났다. 장인우는 두 아들 사이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그들만 바라봤다. 유진은 등을 굳게 세운 채 서 있었고 효진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뒤에 서 있던 준호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제가 그 통장 다시 아버지께 드릴게요. 괜한 일로 서로 얼굴 붉히는 거. 우리 가족답지 않잖아요. 준호야, 내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아버지가 우리 둘 다에게 좀 더 공평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일이야. 이젠 유진 씨 손에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됐다. 이 문제는 내가 정리한다. 통장은 내가 유진한테 준 거고 그 결정을 지금 와서 뒤집는 건 내 체면이 먼저 무너지는 일이다. 이대로 놔둬라. 유진이는 잘하고 있다. 그날 결국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다. 말은 멈췄지만 마음은 더 깊은 틈을 남긴 채 멀어졌다. 장인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등 뒤에 담긴 고단한 선택들과 그걸 아무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침묵이 더는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 일 저 때문에 불편해지신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형님네도 괜히 이런 마음 안 드셨을 텐데 그냥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사람이 자기 몫을 감당하려는 게 왜 죄가 되겠냐?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었잖니.
그걸 다 알아보고 맡긴 거다. 그래도 자꾸 주눅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집안의 불씨가 된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너무 깊이 생각 마라. 불씨가 되려면 누군가는 기름을 부어야 하지 않겠니? 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 오늘도 그냥 조용히 참기만 했잖아. 난 그게 더 고맙고 더 안쓰럽다. 이 집안에서 너만큼 말 아끼고 조심하는 사람이 어딨니?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려면 아무 이유라도 갖다 붙일 수 있어. 그걸 네 탓으로 돌릴 필요 없어.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을 떴다. 그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조용한 얼굴이었다. 장인호는 가만히 유진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말은 더하지 않았지만 그 한 손으로 모든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준호는 옆방 문틈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말 한마디 없이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눌러가며 아버지와 아내 사이의 그 잔잔한 결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안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가슴 한복판에서부터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앞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얼굴 마주하는 건 서로에게 예의도 아니고 불편하잖아요. 형님, 저 더 말은 안 할게요. 저희가 너무 늦게서야 찾아온 건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더 섭섭했던 것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 결정이라고 하니 저희도 더는 뭐라 할 말 없습니다. 저흰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생각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래, 너희 마음 이해한다. 괜히 마음에 상처 남기지 말고 가서 서로 위로들 해라. 나도 시간을 가질게.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괜히 이런 상황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건 유진 씨가 아니라 아버님 결정이니까요. 우리도 받아들일게요. 대신 앞으로는 각자 가정을 더 우선하면서 지내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니까요. 그날 저녁 형 내외는 아무런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차에 몸을 실었다. 문 닫히는 소리 하나까지도 무겁고 조용했다. 유진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말을 건네려던 준호도 옆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위로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장인호는 베란다 창가에 홀로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였지만 손가락 끝이 마치 뭔가를 꾹꾹 눌러 참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형제라는 건 결국 같은 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걸 그는 지금 처음으로 선명히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그 통장 처음에 유진이한테 넘기셨을 때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좀 알 것도 같아요. 그래? 그땐 너한텐 아무 말도 안 했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어. 유진이가 받는 눈초리가 너한텐 짐이 될까봐.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네 책임감마저도 가로막았던 것 같구나. 아버지는 항상 너무 혼자 다 짊어지시잖아요. 저도 어른인데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유진이한테 먼저 무거운 걸 맡기시고 형네랑 맞부딪히는 것도 결국 유진 몫이 됐고요. 그 애가 말은 없지만 눈빛이 항상 말하고 있었어. 내가 감당하겠다는 눈빛. 그게 난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가 됐거든. 이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뭘 바란 적 없는 사람이 내 손을 먼저 붙잡았다는 게 그저 고마워서. 그걸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었어. 그게 통장이었고 내 마음이었지. 저도 그 마음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그 마음을 왜 늘 말보단 행동으로만 보여주시려고 해요? 이제는 저희한테도 그냥 솔직해져 주세요. 다 알고 있다 생각 마시고요. 저희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거칠 것도 무거울 것도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다. 오해는 조금씩 거쳤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았다. 유진은 조용히 방 안에서 손편지를 적고 있었다. 처음 시댁에 왔을 때의 두려움. 처음 장인호가 자신을 향해 웃어준 순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순간까지 한 장 한 장 마음을 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를 가진다는 건 곧 무언가를 버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은 그 책임을 말없이 안아주는 사이여야 한다는 것도. 며느리 유진은 여전히 병원 근무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근무는 불규칙했고
교대는 잦았지만 힘들다는 말보다는 늘 미소로 일관했다. 어느 날 장인호는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한문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낯선 번호였다. 네, 말씀하세요. 장인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장유진 간호사님 보호자 되시죠? 저희 병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 보호자라기보단 장유진은 제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죠?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 놀라지 마세요. 다친 건 아니고요. 유진 간호사님이 추천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 명단에 선생님 이름이 올라 있어서요. 네? 그게 무슨 제가요?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몰래 장인호를 봉사 프로그램에 추천했던 겁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 많으시다 했잖아요. 아버님은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으실 거예요. 성격도 좋으시고요. 아무 말도 없이 강의 나가시는 것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면 좋겠다는 며느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건데. 아니, 해볼게.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근데 나 요즘 인기 많은 노인 됐나 보다. 너까지 날 쓰겠다고 하고. 장인호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몇 번 참여하다 보니 오히려 기다려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손잡아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며 가끔은 젊은 간호사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죠. 이전에 조용했던 일상에 약간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양반 덕분에 말이야. 내가 요즘 웃을 일이 생겼어.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를 데려왔구만. 아이고, 어르신. 복은 제가 받았죠. 이렇게 말상대 돼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편 유진은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병원에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간호사실에 들어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진짜 멋진 분이지. 그 말에 옆에 있던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가요? 그 어르신? 가족이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우리 아버님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유진은 그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조심해야 하고 누구보다 말수가 적어야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선 안 되는 사이들이라는 걸요. 시댁이라는 건 늘 긴장과 배려 사이에서 줄타기처럼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장인호 어르신이 제 손에 조용히 통장을 쥐어주시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너를 믿는다는 한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 믿음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마움보단 두려움이 먼저였어요. 내가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이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형님 대회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남편도 그 중간에서 말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 자존감이었다는 걸요.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누군가보다 잘해 보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랐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장인어른의 한마디, 남편의 조용한 눈빛,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준 그 마음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버텨주는 거더라고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미워해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결국 가족의 힘이라는 걸 이제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잘 살아야겠다고, 아니 제 몫을 잘 견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기대 때문도 무거운 책임 때문도 아닌 이제는 저 스스로의 선택이니까요. 돈보다 무서운 건 결국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번 금이 간 마음은 말로도 돈으로도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누군가는 상처 입고 돌아섰고 누군가는 끝까지 침묵으로 버텼으며 또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는 누군가를 안아주었다. 그런 날들이 지나고서야 나는 겨우 알게 됐다. 가족이라는 건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서로를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하지만 끝내 놓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있어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이 견딜 수 있다는 걸. 그날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내어주었고 또 누군가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말없는 고마움,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아주 조심스러운 용서. 그게 우리 가족이 다시 천천히 하나가 되어가는 시작이었다.